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정치인의 눈으로 여의도 국회 움직임을 통찰력 있게 꿰뚫어보는 시간입니다. 여의도 인사이트, 줄여서 여의도 인사인데요. 늘 함께하시는 두 분 나와 계십니다. 민주당 신경민 전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김경진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또 이거 질문 드리면은 또 이렇게 시각이 좀 다르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6일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총평부터 간단히 좀 듣고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너무나 많은 분석과 네. 평가들이 나와서 저희들이 보탤 얘기는 별로 없는데요. 네. 제가 충격으로 생각한 거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네. 역시 호남 지역의 투표율입니다. 광주 네. 지역 투표율 37.7. 특히 뭐 광주는 뭐 최저죠. 네. 역대 이렇게 낮은 투표율이 광주가 기록한 적이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투표율이 나온 겁니다. 네. 그리고 뭐 총체적으로 광역지자체당장이랄지 기초랄지 뭐 이런 것은 사실은 뭐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지만 경기 지역은 뭐 하나의 드라마였기 때문에 그건 뭐 말씀은 누구나 다 하는 얘기고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226개인데 민주당이 63개 가져갔습니다. 네. 그리고 서울을 예로 들면 25개 자치구 중에 8개 가져갔고요. 예상했다고는 할 수 있지만은 뭐 참패죠. 그래서 이것이 아마 앞으로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질 텐데요. 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앞으로 여야가 이제 어떻게 이걸 해석하고 할 거냐 하는 건데, 여기서 제가 하나 느끼는 것은 우리나라 민심은요, 오만방자하고 건방을 무지 싫어하고요. 그러니까 불신을 받으면,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거나 불신을 받으면 바로 보따리를 싸는 경향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민심은 뭐 선거 결과가 좋다고 그래서 참 좋다. 한순간이죠. 2018년을 생각해 보면 2018년은 상상할 수 없었던 압승이기 때문에 2018년은 뭐 특수한 상황이었고요. 네. 그 싱가포르 선언이라는 전대미문의 선언이 있었기 때문에 트럼프가 다 도와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건 잊어버리고 이제 사실 이 기록 위에서 여야가 새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겸허하고 말로만 겸허하고 뭐 겸손 떨어봐야 의미가 없고요. 민심은 냉정합니다. 냉정하게 쳐다봅니다. 민주당이 냉정하게 잘못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거랑 다름이 없어 보이는데요. 이긴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국민의힘. 되게 겸손하게 표현해야 이게 국민들에게. 근데 실은 저는 민주당에 대한 심판 선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선거는 누가 잘해서 뽑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었던 기득권자가 못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회초리를 드는 게 선거의 본질이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뭐 국힘이 잘해서 대통령 선거에 이겼다거나 또는 국힘이 잘해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했다거나 이것보다도 저는 문재인 정부 5년간의 평가가 대통령 선거하고 지방선거 굉장히 붙어 있는 시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상 계속해서 그 평가의 연장선상에 있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그 평가를 받는 이유는 딱 세 가지예요. 첫째, 조국 사태 때 국민들 기만한 거. 네. 두 번째, 이재명이라고 하는 그 범죄 피의 혐의를 많이 받고 있는 네. 그런 사람을 왜 대통령 후보로 뽑았는지. 그다음에 세 번째는 검사들을 악마로 보고 검수완박 입법을 강행한 민주당의 생각이 무엇인지. 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평균적인 국민들 입장에서는 민주당은 뭐 그게 당연하다고 5년 내내 떠들었지만 네. 상식을 가진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니들 제정신 아니다. 혼 좀 나와야겠다. 그게 윤석열 대통령을 뽑았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힘 압승의 결과로 나타났는데, 다만 그래도 조금은 여지가 생겼던 것은 뭐냐면 민주당이 조금은 숨통이 있었던 것은 대통령 선거는 0.7% 차. 그다음에 이번 지방선거는
경기도를 살려줬다는 거. 네. 그다음에 서울의 구청장 8개라든지 뭐 이게 일부 구청이나 기초자치단체장을 살려줬다는 거 민주당에. 이런 부분들이 그나마 조그마한 숨통을 트여줬지만 큰 틀에서 보면 뭐 대선도 0.7% 차지만 대선 전후에 여론조사 해보면 다 몇 프로 이상씩 차이 났었거든요 보면. 네. 이게 그런 흐름이 계속해서 저는 민주당에 대한 심판의 기류 속에서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아마 이번에도 극적인 어떤 반전이 있으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세 가지 것에 대한 본질적인 반성이 있지 않으면 2년 후에 국회의원 선거도 물론 이제 시간이 길게 남아있긴 하지만 네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편치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아주 일반적인 예상까지도 겸해 봅니다. 네. 이게 제가 그 지방선거 총평을 좀 부탁드렸던 이유가요. 뭔가 원인을 알아야 그 이후에 지방선거 이후에 당을 어떻게 수습해 아니 그 나갈지. 원인을 제가 누차 네. 세 가지를 요약해서 네.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이 얘기는 민주당에 계신 분들이나 또는 민주당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얘기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건 김경진 네 혼자 얘기고 네 혼자 생각이고 계속해서 그럴 거야 아마. 아니면 그건 신경민 의원한테 여쭤봐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요. 얘기하면 길어지니까. 좀 이따 다시 말씀 넘어가십시다. 나누기로 하고요. 일단 국민의힘 얘기부터 먼저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선거 압승으로 이겼다. 이렇게 결과 나오자마자 이준석 대표가 혁신위원회 꾸리겠다. 그리고 최재형 의원을 혁신위원장으로 임명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최재형 위원장은 공천개혁 문제를 언급을 했어요. 근데 국민의힘 지금 권성도 원내대표는 혁신이 출범은 성급했던 측면이 있다. 이런 좀 이준석 대표하고 결이 다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당내 높은 분들 두 분이 미스매치 발언을 하니까 제가 누구를 따라가야 될지 모르겠다. 좀 객관적으로 분석을 해 주십시오. 이게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건지. 아니 일단 뭘 혁신한다고 보면 항상 싫어할 사람 없잖아요. 다 네. 뭔지 몰라도 잘하는 것 같아서 박수 치잖아요. 민주당도 무슨 검찰 개혁한다고 5년 내내 했다가 결국은 꼬꾸라졌잖아요 보면. 네. 아니 근데 실제로 공천 개혁이나 뭐 선거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긴 해요. 네. 선거 때 가령 뭐 여론조사만 해도 똑같은 회사에서 똑같은 시점에 여론조사를 하는데 의뢰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몇 %씩 팍팍 바뀌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정당이 여론조사 수치를 반영해서 또 저거를 뭐 공천자를 결정하는 비율을 삼기도 하잖아요 보면. 네. 그러니까 실제 구체 디테일로 들어가면 개혁해야 될 점들이 분명히 있는 건 맞아요. 맞고 반드시 이게 공천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뭐 국공무원 시험보다도 못한 게 지금 이 정무직 선출 정무직 공천 과정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보면. 네. 그래서 그만큼 이제 공정성과 객관성이 담보가 안 되고 당내 실력자의 어떻게 보면 힘의 뭐랄까 발휘에 따라서 이게 공천이 좌지우지 되는 게 지금 대한민국 사회의 어떤 정무직에 대한 공천 시스템의 문제 아니냐 이제 그런 비판들이 있고 네네. 어느 정도 타당한 지점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공천 개혁은 필요한데 다만 이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많은 사람의 광범위한 지지와 함께 하는 게 있지 않으면 이게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보면. 그래서 그러니까 원내대표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 사실은 대표가 원내대표하고 상의가 좀 덜 됐던 부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개혁의 당위성 필요성은 맞는데 원내대표하고 같이 말씀을 하시면서 했으면 훨씬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최대한 하여튼 두 분 얘기에서 비교하기 위해서 노력하셨던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이게요. 정당이라는 게 보면 항상 옳은 얘기를 입에 달고 사는 조직 중에 하나예요. 네네. 그리고 공천이 항상 중요하기 때문에 공천 시스템을 개혁해야 된다는 얘기는 입 달린 사람은 다 하는 정당 안의 슬로건이에요. 아니 21대 선거를 할 때 이해찬 대표가 공천 시스템 개혁한다고 그리고 시스템에 의한 공천하겠다고 난리를 쳤거든요. 그런데 지금 결과가 어떠냐 하는 데 대해서는 아무도 수긍하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갑자기 지방선거 직후에 아무하고도 상의를 안 하고 혁신 어쩌고 저쩌고 지금 얘기를 이준석 대표가 한 거 아니겠어요? 네. 다들 의심의 눈초리로 보죠. 그건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요. 네.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누구와 하겠다는 것인지 뭐 이런 걸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들어가기 시작하면 아마 뭐 훨씬 더 시끄러울 겁니다. 제가 21대 그 민주당의 총선 공천을 보고 시스템 같은 소리 하고 있네 하는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안 됩니다. 좀 회의적인 시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근데 지금 이제 이준석 대표가 그 성비 의혹과 관련해서
당 윤리위원회 회부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윤리위원회 회의를 24일 날 지금 연다고 날짜를 또 더 당겼어요. 당겼고 이준석 대표가 임기가 내년 6월까지잖아요. 근데 공천 시스템을 만든다고 얘기한 것에 대해서도 당내에서 좀 불편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혹시 이렇게 돼버리면 뭐 그동안의 대선 기간 동안에 윤석열 대통령하고 대선 후보하고 사실 당대표하고 계속 부딪히는 모습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준석 대표가 만약에 윤리위원회에서 징계를 받게 되면 전당대회 다시 열어서 당대표 다시 뽑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김경진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국힘의 핵심 관계자가 아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한 일체의 전망을 할 능력이 없고 네. 어떻게 된지 몰라요. 모르겠고. 근데 징계위원회는 모르겠어요. 저게 글쎄 본인이 부인을 하고 있고 경찰 수사 결과도 안 나왔고 이러는데 뭐가 확정을 전제로 해서 징계를 논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어요. 사실관계 확인이 징계위원회에서 무슨 이게 뭐가 이미 확정이 돼 있다 이러면 모르겠는데 네. 그런 상황이 아니어서 저는 그렇게 무슨 징계가 쉬운 문제는 아니고 그건 호사가들의 얘기 아닌가 싶어요. 보면 두고 봐야죠 뭐. 신경민 의원님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서 그렇게 분석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지방선거 기간 중이라 많이 가려졌습니다. 그런데 여의도 정가에 5월 달 그러니까 6월 1일 지방선거 전에 돌아다니는 얘기는 지방선거와 관계없이 이준석 대표가 아마 이 징계 문제 때문에 곤욕을 치를 거다라는 루머가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이제 그건 이 선거를 앞두고 그렇게 가겠어요. 그래서 그 루머는 저는 맞지 않을 거다라고 그랬는데 끝나자마자 이렇게 바로 징계 날짜를 잡는 거 보고 또 갑자기 또 뭐 우크라이나를 가겠다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뭔가 있기는 있는가 보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뭐 확실치는 않지만. 네네. 그래서 이게 뭔가가 지금 내부적으로 하는데 제가 짐작한데 뭔가 끓고 있다 그러면은 윤핵관들이 이준석 대표의 대선 기간에 있었던 여러 가지 돌출 행동, 가출, 2차례에 걸친 가출에 대해서 아직도 마음속에 응어리가 있고 이준석 대표를 매우 싫어하는구나라는 느낌을 갖습니다. 네. 자연스럽게 우크라이나 얘기하셨지만 이렇게 아시아 지역에서 정당 대표가 여당 대표가 우크라이나 직접 이렇게 방문하는 경우가 이번이 처음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요.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자기 정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지금 평을 했습니다. 그리고 외교부 쪽에서는 사실 불편하게 생각했는데 이준석 대표가 워낙 가겠다는 입장이 강경해서 어쩔 수 없이 가게 한 것처럼 지금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김경진 의원님. 들을 말씀이 없네요. 네? 들을 말씀이 없다고요. 아니 그래도 지금 당에서 듣는 얘기라든가 또 옆에서 듣는 얘기 없어요. 차라리 신경민 의원님한테 비판의 목소리를 듣는 게 나으실 것 같은데요. 너무 그 당내 비판에 대해서 얘기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몸을 사리는 게 맞습니다. 김경진 의원이 아마 뭔가 좀 이 내부 사정이 있어가지고 말씀을 안 하려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이건 외교적으로요. 이런 미묘한 때 한 정당의 대표가 이렇게 그 한복판에 뛰어드는 예는 드뭅니다. 뭐 없는 건 아니지만 드물고요. 미국 사람들 경우에 이런 얘기를 해요. 민주공화당이 막 그 어떤 이 남북한 간의 현안이나 뭐 한일 간의 현안을 놓고 싸우다가 한국을 방문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우리 앞에서 싸우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고 민주당적인 시각을 얘기하면 공화당 의원이 정치는 국경에서 멈춥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유명한 미국의 말하자면 정치적 잠언이에요. 그래가지고 politics stops at coastline 그러면서 정치는 이 바다를 건너가면은 스톱하게 돼 있다. 그러면서 한국 사람들 앞에서 민주공화당의 싸움을 보이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물론 그런 건 아니지만 매우 어려운 세계적 이슈거든요. 네. 이 이슈에 대해서 더군다나 아시아의 더군다나 분단된 나라의 여당 대표가 덜커덕 이렇게 간다는 것은
좀 외교적으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죠. 그렇습니다. 일단 뭐 그 외교에는 여야가 없다 이렇게 말씀은 해주셨지만 하여튼 전례가 없는 일이기도 하다. 그리고 당내에서도 사실 좀 비판적인 의견이 나오고 있어서 과연 그 목적이 무엇이냐 이걸 두고 이제 해석을 두고 여러 가지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까지 일단 국민의힘 상황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고요. 결국 이제 선거에서 패한 정당이 좀 시끄럽기도 하고 문제죠.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일단 패인을 두고 분석이 좀 엇갈리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일단 지도부 차원에서는 혁신형 비대위를 꾸리기로 여기도 결정을 또 했습니다. 혁신이 나오죠. 네네. 이런 원래, 혁신형 비대위가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근데 뭐 거창하게 나오고 어차피 1기 비대위가 참패를 하면은 물러나게 돼 있는 건 뭐 예정된 사실이었고 뭐 이렇게 다들 짐작을 하고 있었고요. 네. 이제 2기 비대위가 나와야 되는데 2기 비대위는 또 뭐 이렇게 뭐 이런 얘기들 나올 걸로 아는데 문제는 2기 비대위는 결국은 친 쪽에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엄청난 당내 갈등을 담을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이게 비대위 구성 자체가 쉽지 않을 거고요. 앞에다가 뭐 혁신, 개혁, 참신 뭐 별 얘기를 다 붙여놔도 이건 구성하기가 쉽지 않고 비대위원장 구하기가 일단은 쉽지 않은 거죠. 그리고 뭐 어차피 구성해 봐야 이게 8월 하순쯤으로 지금 예정이 된 물론 이제 이 혁신형 비대위가 구성이 돼서 정하겠지만은 8월 하여튼 초, 중, 후반 셋 중에 하나의 날짜를 택일해 가지고 전당대회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길어야 2달 반 정도의 관리형 비대위가 될 수밖에 없고요. 여기서 이제 전당대회를 어떻게 할 것이냐. 전당대회 룰을 고칠 거냐 말 거냐. 누구한테 유리한 룰을 뭐 도입을 할 거냐 말 거냐. 이거 가지고 싸우다가 결국은 끝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게 혁신까지는 근처에도 못 간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근데 사실 뭐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선 승리하기 전까지만 해도 국민의힘 얘기이기도 하잖아요. 비대위 체제를 계속 유지해 오기도 하고 또 선거에서 패배하고 또 김종인 비대위 들어서기도 하고 이런 과정들 다 겪으셨으니까 지금 민주당이 선거 패배 이후에 혁신형 비대위를 만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남일 같지는 않으실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러니까 올해 대선 이전에 이미 징조는 충만했죠. 작년 5월 달인가요? 서울시장하고 부산시장 선거가 있었잖아요. 네네. 그때 서울이 그때도 한 18% 차이 났나요? 한 20% 가까이 차이 났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4.7 보궐선거. 네, 부산도 그때 뭐 한 20몇 프로 차이 네네. 났었잖아요. 그때 이미 민심이 한번 폭발을 했었던 거 아니에요, 보면. 네. 그리고 그 이전에 사실 이준석 대표 선출되는 과정도 국민들이 깜짝 놀랐잖아요. 네. 30대 당대표를 감히 선출한다. 그러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그쵸, 이 권력 또는 선거는 심판에 의한 선거이기 때문에 네. 권력을 가진 집단이 잘하느냐 못하느냐 상식적이냐 비상식적이냐 이 게임인데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은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비상식적인 거 조국 사태 그다음에 이재명을 후보로 뽑은 거 그다음에 검수완박 내지는 검찰의 악마화 이 비상식적인 거 세 개를 사실은 당의 지도부도 문제지만 당의 권리당원이나 핵심 당원들도 똑같은 착각과 착오 속에 빠져 있어요. 그럼 문제는 지금 전당대회를 관리할 이 비대위가 혁신이냐 관리냐 이것 떠나서 거기서도 일부 이 핵심 당원들의 생각을 깨줘야 되고 문제는 그 다음에 들어오는 당의 지도부도 핵심 당원들의 그 생각을 깨줘야 되는데 네. 과연 누가 깰 수 있을까? 그것도 당의 핵심인 당원들의 생각을. 저는 그래서 뭐 혁신 비대위니 관리 비대위니 별 의미 없다고 보고요. 네. 다음에 들어오는 지도부도 그렇게 용기 있는 지도부가 들어오기가 쉬운 구도는 아니어서 네. 아마 그렇게 구성되는 당대표나 이분들도 민주당을 혁신하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어떤 심리적 정서적 구조가 아닐까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래도 민주당이 잘 되길 빕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뒤에다 그렇게 붙이셔서 네. 그 민주당 사정을 신경민 의원께서 잘 아실 테니까요. 지금 비대위원장으로 거론되는 여러 인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문희상 전 국회의장도 있고요. 정세균 전 국회의장, 또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 김부겸 전 총리, 원혜영 전 의원 누가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아마 가장 큰 논란거리가 되는 게 이른바 이재명 책임론인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사실 이후에 당을 수습하는 것, 전당대회에 이재명 의원이 출마하는가 문제하고 관련이 그렇죠. 돼 있을 수밖에 네,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홍영표 의원은 다시 또 이재명 송영길 책임론을 거론했고요. 이른바 이제 친명계라고 분류된다고 흔히들 얘기하는데요. 김남국 의원은 이재명 책임론은 이건 선거 전부터 기획된 것이었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예. 어차피 신 의원님 혹시 답변하기 곤란하실 수 있으니까. 네네. 말씀하십시오. 아니 저는 이재명 지금 의원이 이게 당대표 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네. 민주당 권리당원들께서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아니 경기도 법화 문제 지금 수사받고 있는 거 해결됐습니까? 성남 FC 사건 해결됐습니까? 대장동 백현도 사건 수사 끝났습니까? 저는요 이재명 의원께서 사법당국에 의해서 기소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개인적으로 예측하고 분석하는 사람입니다. 네. 당대표가요 민주당의 당대표가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다. 구속영장 청구가 될지 안 될지 그거는 의원의 불체포 특권이 있으니까 상황에 따라서는 안 될 확률이 매우 높다고 보는데 대한민국의 제1야당의 당대표가 형사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당대표를 둔다? 저는 이거는 특히 민주당의 권리당원들이 정상적인 판단을 한다면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사실은 대장동 사건 때문에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를 뽑는 마지막 날 이낙연 후보에 대해서 몰표가 쏟아졌던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전에 워낙 누적됐던 투표 숫자가 높다 보니까 간신히 지금 그때 이재명 후보가 됐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당내 경선 과정에서도 민주당의 권리당원들이 너무 뒤늦게 정신을 차린 거예요, 보면. 근데 실은 지금 대선 거치고 이러면서 이 이슈가 그냥 물밑으로 수면 밑으로 숨어 들어가면서 다시 지금 이게 당대표를 누가 한 해 만에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민주당의 당원들이나 민주당의 이 양식 있는 분들의 조금 좀 냉정한 시각을 제가 촉구드리는 바이고요. 이게 야당이 건전하고 야당의 지도부가 건전해야 여당 입장에서도 국정을 운영하기가 편한 겁니다. 제 얘기 드릴 얘기는 다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네. 쪽에 있는 친한 의원들도 갈라져 있다고 그래요. 이제 내일 이재명 의원이 이제 당선 이후에 처음으로 국회에 모습을 드러내서 네. 내일 아마 이제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집중이 돼 있죠. 근데 제 짐작에는 위기 극복과 혁신, 당의 혁신을 이유로 출마의 명분을 전당대회 출마의 명분을 내일 얘기하는 순간 기정사실화 쪽으로 갈 겁니다. 지금 이재명계 쪽에 친한 사람들은 물론 갈라져 있지만 네네. 압도적으로 나가야 된다는 쪽이 많다고 보면은 내일 아마 이재명 이제 의원이 자기 입을 빌어서 위기 극복과 혁신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는 순간 이건 나가는 걸로 봐야 되고요. 네. 아마 그 야당의 대표를 방탄조끼로 이용한다는 것을 공식화하는 것이 되겠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걷잡을 수 없는 다시 논란으로 들어가면서 아마 전당대회가 이제 대선 3라운드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민주당이 쉽지 않은 이제 길로 들어서게 되는 거고 대선 1라운드 패배했죠. 지금 6일 지방선거까지 대선 2라운드 이렇게 됐죠. 3라운드 8월 말까지 이렇게 되고 그러면 앞으로 싸움은 한동훈과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나와가지고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는 순간 이게 이제 한동훈과 이재명의 싸움. 그 뒤에는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 있겠지만요. 한동훈과 이재명의 싸움이 되면서 대선 4라운드로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근데요, 제가 약간 반박 드릴 건. 네. 이 의견에도 반박하실 게 있어요. 아니, 일단 경찰에서 다 수사하고 있고요. 네네. 요새 검찰 수사권 별로 많지도 않습니다. 대부분 사건들 지금 경찰에서 하고 있다는 거고, 법무부 장관이 일개 각각의 검사들 사건 이렇게 물론 경찰에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리는 상황이지만
법무부 장관이 뭐 얼마나 개입하겠습니까? 그거는 상관이 없는 거고요.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됐던 사실관계만 기초로 해서 분석을 해본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재명 의원이 기소될 건들이 의외로 많다라고 예상을 알겠습니다.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좀 짧게 여쭤보고 싶은데요. 신경진 의원님께 지금 후반기 국회 원구성 문제, 뭐 법사위원장 법사위 어떻게 할 문제죠. 거냐. 네. 민주당 약속 지켜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약속 지켜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안타깝게도요. 지금 그 시간이 더 넉넉하면 더 많은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오늘이 여의도 인사 코너 마지막 날입니다. 네,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예, 오랫동안 대선도 같이 저희랑 그 선거를 치르고 또 지방선거까지 이렇게 하면서 많이 도와주셨는데요. 지금 우리 정치권에 어떤 바람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두 분 재원 한 말씀씩 짧게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늦장 오늘 세 번째 얘기하는데요. 민주당 네. 권리당원들 각성 좀 하셔야 돼요. 특히 민주당 권리당원의 대부분이 우리 제가 태어나고 제가 자랐던 호남 출신들이 많은데 네. 냉철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냉철하게 내부의 문제를 비판할 수 있어야만 민주당이 성공하고 아마 재기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경진 의원님. 당심과 인심이 유리되는 것은 좀 좋지 않은 것 같고요. 좋은 사람들이 정치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좀 여러 가지 제도도 그렇고요. 많이 개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은 좀 비관적인 것이 안타깝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와 그동안에 함께 쭉 같이 해와 주셨는데요.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 대신해서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드립니다. 힘들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여의도 인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신경민 전 의원, 국민의힘 김경리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